합리사관이 있지만 합리사관과 더불어서 신의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사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김부식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자치통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려 정부 차원에서 한 게 삼국사기 편찬이고, 김부식 아들이 재밌지.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 때문에 김부식이 결국은 부관참시 당하거든요. 김돈중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촉발한 거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보스턴 차 사건이 어떻게 되면 시발점이 돼서 미국이 독립전쟁으로 가게 된다. 근데 저 김돈중 사건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정중부 수염 태우는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 그래서 1144년 12월 30일 섣달 금음에 나래라고, 이게 귀신 쫓는, 그러니까 한겨울에 맨 마지막 날이니까 음기가 성하다고 봐서 이제 귀신을 좀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어떠한 축제 의식, 퍼레이드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대다가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지. 정중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장군의 수염을. 근데 동아시아에서 예전에 수염이 가지는 권위는 대단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관우가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염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정중부가 짜증이 나가지고 얘를 약간 팼는가 봐. 이제 그렇게까지 세게는 못 패스였을 거예요. 이제 뭐 몸싸움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이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줘박는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탄핵을 하거든. 정중부를 죄를 줘라. 이제 조정으로까지 끌려가는 거지, 이 사건이. 그래서 정중부가 수염 태웠지. 이제 저 김부식은 세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몰리는 거, 너무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170년에 보현원, 이게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한테 잘 나갈 때도 있었어. 보현원 사건이라고, 저기서 이제 무관하고 이렇게 놀다가 나이든 무관을 젊은 문관이 싸대기를 날린 사건이지. 그때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현보살 성지가 어디 있을까요? 보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현사? 강릉에 보현사가 있고 이북에 보현사가 있어요. 이북 묘향산 보현사, 서산대사가 주석한 삼보사찰이라고 알려진 데입니다. 그래서 불보는 거기에 통도사 사리가 나중에 저 임진왜란 때 해서 서산대사가 빼돌린 사리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불보, 그다음에 법보는 서산대사가 거기에 민비가 인출한 대장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보, 그다음에 승보는 서산대사가 계셔서, 그래서 삼보사찰이라는 얘기가 보현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현사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그런데 38선이 갈릴 때 하필 북쪽으로 붙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듣보잡 비슷하게 됐지. 그래서 보현원이라는 게 이제 보현보살 모신 절이에요. 거기서 이제 쿠데타 일어난 거지. 그렇게 해서 정중부가 세력을 잡으니까 예전에 수염 탔던 거 정중부도 문제가 있어요. 봐봐. 수염 탄 지 25년, 아니지? 지금 25년 지났지? 26년 지났지? 그죠? 무관이고 자기가 좀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면 25년이면 잊어야지. 그때 저놈이 내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때 내 수염 탄 거 이래가지고 사지를 찢어주겠죠. 사지 찍어주고 이제 걸었지. 이렇게 걸어줬지. 그리고 그때 나를 벌주라고 했었던 김부식을 관에서 끄집어내서 부관참시. 이 부관참시는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세상에 부관참시 문화 같이 특이한 문화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왜 끄집어내? 네, 그건 유교 문화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유교 문화입니다. 죽었지만 그 안에 그 잠재적인,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사도 그 잠재적인 기운이 있을 때 그 기운이 그 뼈 속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명당론이고, 그래서 제사론까지도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안 하지 싶어요. 그게 유교의 특징적
웃긴 사후세관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세관이라기보다도 자손과 연결되는, 그래서 몇 자리를 잘 쓰면 뭐 자손이 후손이 발복하고 몇 자리를 잘못 쓰면 뭐 이렇게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그게 다 뼈하고 관련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를 끄집어내서 뼈를 갈아버리고 허리를 자르고 나중엔 갈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집 자체를 그 후손들까지도 조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유교에서는 어떻게 영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고리들, 후손과 연결고리들을 인식했냐를 얘기하는 거지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때 화장했으면, 근데 불교법을 따라서 김부식이 화장했으면 부관참시는 안 당했지. 부관참시 하려고 했더니 가루야. 이게 가루네? 이렇게. 그럼 부관참시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부관참시도 한 명에도 부관참시 당하고 여러 명 있지만 그거 몇 자리 잘못 쓰면 부관참시 할 것도 없다니까. 관을 열면 이미 분리돼 있다니까, 뼈가. 그래서 저게 무슨 상징성을 가지는가라고 하지만 유교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이것만 갖고도 한 1시간 이상 얘기해주면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그래서 김부식이 뒤끝이 안 좋았다더라. 그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의사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신의사관. 이 합리사관에 대응하는 게 신의사관이에요. 신의사관. 그건 신의적인 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그냥 역사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더라. 그런 신의적인 것들을 그냥 역사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꼭 합리적인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신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아갔지. 너무너무 맞는 사람과 결혼했잖아. 그게 신의성이야.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때 미쳤지 라고 하면 합리성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거고, 그때는 눈이 돌아갔어. 그럼 그건 신의성이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애가 엄마 하는데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 그건 신의성이야. 근데 조금 애를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 그렇지, 이러면 합리성이야. 이 인간이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그리고 합리성만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요. 내 자식이 천재 같아요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커보니까 지 아버지 태겼네. 이렇게 하필 지 아버지를 태겨가지고 아버지는 외탁이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을 때 인간의 행복도가 높아져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일연만 그렇게 가졌던 게 아니고, 민지라고 하는 고려 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도 신의사관이에요. 그래서 유교에는 무조건 다 합리사관이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사관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신의사관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어. 김부식 같은 경우도 저를 원차를 만들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김부식은 어떤 입장을 가지는 거냐면 공식적인 데서는 신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국정교과서에 신의적인 게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게 세상이 너무 좀 복잡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교과서에다가 로또 맞아서 횡재한 사람 이야기, 이런 거를 자꾸 수록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애들이 이게 공부를 해야 되나? 로또를 사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언제나 기사에 나오냐면, 로또 맞고 뒤에 뒤끝 좋은 사람 별로 없다더라. 몇 년 안에 다 탕진. 탕진 한 놈만 있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거기 비트코인 샀다가 대박 난 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꼭 그런 놈만 잡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느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비트코인 사면 쪽박 나요, 뭐 이렇게. 쪽박 나는 놈이 있으면 대박 난 놈도 있겠지. 그 비율로. 뭐 쪽박만 났겠어? 아니 그냥 생각해보면 주식해서 다 꼬라박아요. 꼬라박는 놈이 있으면 딴 놈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따요. 이렇게. 그러면 네가 국적으로 옮겨서 한국 주식을 해. 그러면 네가 따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유교적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작은 것 갖고도 감동하고 기쁨을 얻고 이런 게 인간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이거든요. 조그만 말 한마디 이런 거 갖고도 어떤 때는 크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거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약간 패드립이지. 사람은 강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길을 꺾어주잖아.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게 낭만적이고 좋은 삶이에요. 그래서 민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의사관을 택하는 사람이 민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일연이 얘기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잖아.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는 어떤 영험, 가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김부식하고 일연의 연대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김부식은 이 몽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몽 항쟁이 1231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부식은 몽고 전란 이전 세대입니다. 그리고 몽고 때 한 40년 동안 고려가 싹 이렇게 여러 번 쓸립니다. 9차에 걸쳐서. 그리고 그때 불교도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저렇게 한번 쓸리고 나면 재정리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재정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거나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호란이 몇 년 사이로 이제 터지거든요. 한 30년 있다가 병자호란 터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렇게 해서 한번 싹 터지잖아요. 그때 불교가 승군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불교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 뒤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정착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대웅전이 거의 한 90%가 대웅전이 됐다는 거. 그전에는 각각 절마다 정각의 메인 정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통보전,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데도 있고 적광전을 모시는 데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달랐어. 그런데 90% 이상이 대웅전이 돼버렸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새로 다 짓다 보니까 하나의 유행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이 이렇게 일자로다가 만들어지는 수미단 형식이 정례화돼 버렸어요. 정례화됐어요. 그리고 법당이 마루가 됩니다. 그 전에는 보도블럭이었었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보도블럭. 마루가 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돌 문화가 일반화됩니다. 온돌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일반화돼요. 온돌은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하다가 완전히 일반화되는 게 조선 후기예요. 온돌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우리가 완전히 신발을 벗는 문화로 정착이 되고 절하는 방식이 개구리 엎드리듯이 납작 엎드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엎드리는 상황에서 절을 하고 목탁을 치다 보니까 목탁이 자꾸 떨어져. 그래서 손가락을 끼우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그게 새로 재건되는 과정에서 통일화되는 겁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종파불교 영향들이 남아 있어서 좀 약간 서로 좀 달랐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번 저렇게 싹쓸이를 당하고 재건하게 되면 같은 패턴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싹쓸이를 당하고 나니까 일연 입장에서는 일연은 대몽항쟁기 전 사람이고 나중에 대몽항쟁기 이후에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연대를 보시면. 그죠?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84세까지. 그래서 대몽항쟁기를 그냥 다 살았죠. 실제로 한국유사에 보면 일연은 황룡사가 불타기 전에도 가봤고 불탄 뒤에도 가봤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쓸쓸하고 좀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감상들을 시로다가 씁니다. 시를 쓰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잘 몰라. 자기가 어떤 감정을 만났을 때 그거를 다 멋있는 문장으로 싹 표현하면 있잖아요. 야, 그거 진짜 멋있다. 공감하지 않으면 됐어. 거기까지. 공감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언어들을 딱 선택을 해서 쫙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도 있어. 그 재미도 있어.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저 대몽항쟁기를 관통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몽고에서 싹 쓸리고 나서 새로 재건축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자료들도 싹 없어진 거고,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도 싹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때 향언, 우리말을 썼었어요. 우리말을 이두표기식으로 해서 썼던 것들이 그게 일반적이었었어. 더. 그러니까는 고급 정부 문서들은 한문을 썼는데 일반 민중들은 민중의 언어는 향을 썼었어. 그런데 그게 한번 싹 쓸리고 난 뒤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언의 한문화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서 불교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삼국유사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자료들을 보존해야겠다. 그거는 국가적 의식, 그 다음에 한국 불교적 아주 개명한 의식이에요. 물론 뭐 이전에 저는 뭐 의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장경 가능도 했었고, 그다음에 속장경, 교장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교장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서 총서를 이렇게 집대성하는 문화들이 우리나라 고려에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송나라 때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서 집대성을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대장경도 간행하고, 그다음에 의천의 속장경 간행, 교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장. 대장경에서 빠진 문헌들, 그다음에 한국 문헌들도 다 넣어서 어떤 풀세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고, 이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서 또 빠진 것들을 내가 다 모아서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경전이라든지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귀한 줄 알지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찰의 연기, 그러니까 어떻게 사찰이 만들어졌는지, 안 그러면 고승들의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거예요. 경전에 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금강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독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교 대학에서 큰 스님들 이야기 이런 거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도 유실되면 더 이상 복구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다 끌어모아서 총서 간행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화 작업,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런 스님이 한 거고, 되게 재밌는 거는 저렇게 외세 침략 시기에 내국인들을 단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두되는 게 당군 신화거든요. 당군이 뭐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운문사 주지 때 이렇게 삼국유사를 1281년쯤에 찬술하고, 그 다음에 충렬왕에서 83년에 이제 국존으로 추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경산 분이에요. 경북 경산시 아십니까? 근데 경산이 누구도 그 동네 분이냐면 원효, 그 다음에 설총,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삼성현이라 그래요. 성현이 3명이 났다. 경산에서는. 원효하고 설총은 신라 10성에 들어갑니다. 신라의 흑륜사의 10명의 성인들을 모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삼국유사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효하고 설총이 들어가. 그리고 경산에서는 이제 일현도 성현이라고 넣어서 3성현, 3명의 성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삼국유사 속에는 대몽항쟁이 끝나고 나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존재했고, 그것들이 산일되기 전에 모아야 될 필요성, 그리고 한문화 작업, 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런 스님이 주축이 돼서 작업을 했다더라. 그리고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고 한국 문화유산의 어떻게 보면 보고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합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축제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불합리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곳에 진정한 선진국과 문화의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국유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그리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재밌어야 돼. 제가 그거를 안내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사원하고 선문염송사원이라고 이 이련 스님이 지은 더 대단한 저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0권짜리고 삼국유사는 5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량이 많은 거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산문 선종 중에서 구산선문 중에서 가지산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오교구산 이런 얘기 듣지만 구산선문이라고 해봐야 딱 두 파가 중요해요. 그게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도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지금 조계종의 종조가 도의국사예요.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황제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